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보고 올까요? 문자 4367님 깐족깐족거리는 인터뷰 못 고치나요? 네, 못 고칩니다. 이런 진행 방식 좋아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청취자의 니즈를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출 수밖에 없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문자 말고 이번엔 앱으로 이묘경님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시사 퀴즈 코너 같은 것도 넣으면 좋겠어요. 상품으로는 이 작가님 책 추천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방송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인천시장 선거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경기도지사 선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현 지사와 이재명 후보 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지방선거가 아직 뭐 한 달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그 네. 지방선거 이슈가 남북 뭐 북미 관계 등 중앙 이슈에 묻혔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사 특히 남경필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가족사 문제를 얘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족사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의 문제다. 네. 그런데 글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남지사가 판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러면은 남지사 입장에서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검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예. 근데 가족사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사연 없는 가정이 어디 있느냐. 남이 쉽게 이야기할 게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사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근데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해야 되니까. 예. 아니, 근데. 이재명 시장이 인터뷰하게 되면 제가 다른 반대 의견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두 분은 또 많이 방송도 같이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잘 아시죠?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는. 아유, 잘 아시네요. 네. 예. 제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물어볼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가족 관계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문제는 욕설이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진행자 들으셨으면. 예. 그게 일반적인 분들이 보통 쓰는 욕이라고 예. 판단을 못 하시겠던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이렇게 답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는 이미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건 정상적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후보를 교체해달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자당의 경선이라면 모를까. 남의 당의 경선으로 당선된 사람한테 남의 당의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건 너무 나갔지 않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나갔다고 하신 분은 우리 진행자 같은 분이 말씀하시는 예. 거고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게 경기도지사라는 게 1,300만이 넘는 도민의 리더인데. 예. 그렇게 정말 욕설을 막 하시고. 예. 자기를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걸 못 느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 잘 아시니까. 예. 성남시 의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의 현장. 예. 또 장애인 시위대와 부딪혔을 때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들을 저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이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일각에서는 그렇게 남지사가 이걸 꺼내들어서 후폭풍이 오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하시던데. 예. 그 후폭풍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는 객관적으로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시면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남경필 후보의 가족사에 대해서 언급하면 왜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반문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당연히 언급하실 수 있고요. 예. 저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뭐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고 예. 거기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역 지사고 또 현역 지사면은 뭐 현역 프리미엄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조금 불리하게 나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많이 지금 부족하죠. 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지지율 보관은 갖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정책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포퓰리스트다. 예. 나는 좋은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따뜻한 경제도지사를 해왔고, 예. 그래서 저는 포퓰리스트와 경제도지사 이 둘 간의 정책적 차이가 이제 또 드러날 텐데요. 예. 어찌됐건 저는 그 전에 일단 이거 뭐 같이 선거전을 같이 치르기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그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선거 과정에서 잘 드러내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할 일은 만무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유권자들이 그 캐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냐 제가 그런 질문이에요. 한 달 정도인데. 시간이야 뭐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 예. 하루 이틀 안에도 뭐 지지율이 치솟았다 떨어졌다 하던데요. 예. 저는 뭐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북미 정상회담은 선거 하루 전날에 벌어진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그 지금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시니까 네. 경기도가 아무래도 또 남북 접경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은 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선거 영향 미치든 말든 상관이 없고요. 예.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좋아야 된다. 예. 그럼요. 이건 뭐 선거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홍준표 대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뭐 그거는 다르시죠. 혹시 홍준표 대표가 그 선거 유세장에 지지하러 오면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뭐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 찬성한다고 하셨으니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이시겠네요. 그 국회 비준은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아직 이 비준이란 게 이런 겁니다. 예.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서 하는 거고 네.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에 대한 비준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률이나 이런 예산에 관련된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는데 지금 여야가 이 정도 상황에서는 결의안을 내면 됩니다. 여야가 공동 명의로 앞으로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를 포함한 비핵화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지지하고 또 비판할 것은 또 바로잡는다.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부에서 국회 비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부침이 있으니까 국회에 못을 좀 박아주자 이런 뜻 같은데 결의안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비준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예. 비준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과 예산이 수반될 때 비준을 하는 건데요. 예. 지금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그 얘기 할 건 아니까 거기까지만 정리하고요. 지금 경제도지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잖아요. 네. 그리고 70만 개 일자리 이제 공약으로 네.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하고 필요하면은 연정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 보면 네. 연정보다는 그냥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으로 반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건 민주당 후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 여야가 힘을 합하는 게 훨씬 파괴력이 큽니다. 여야가 그럼요. 그 연정은 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시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같은 당이었죠. 아니 연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앙정부하고. 저희는 이미
도에서 여야 간에 연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저는 뭐 굉장히 훌륭한 성과들을 냈다고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협력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남지사가 주장하던 경기도 채무 제로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좀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예. 이 이재명 시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걸 갖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뭐 반박할 일도 없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이 사과를 해야 돼요. 잘못된 자료로 얘기를 했고 저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민선 6기 채무 제로를 달성을 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저는 오히려 남지사 열심히 일하셨네요라고 칭찬해 주는 게 지금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는 뭐 앞으로 있을 토론에서 이야기가 또 공방에 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방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팩트고 경기도에서도 오늘 자료를 냈어요. 이 민선 6기 채무 제로의 의미가 어떤 거냐.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민선 6기 출범 당시에 있던 부채가 3조 2,600억 원 정도 됐는데요. 예. 저희 임기 내에 만료된 채무가 2,623억이에요. 이거를 이미 이제 민선 6기에 상환한다는 뜻이고 나머지 5천억 정도 남은 거는 민선 7기에 갚으면 됩니다. 예. 그래요. 민선 6기 내에 도래하는 모든 채무를 갚는다는 뜻이고요. 예. 그게 달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뭐 이 시장 측도 뭔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을 테고. 잘못 알고 얘기했다니까요. 예. 그 토론을 지금 한번 어떻게 인천 경기 기자들이 주최한 토론에 이재명 후보가 응하지 않아서 남경필 후보 혼자 단독으로 했었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쉽죠. 예. 아니, 도지사 나오는 분이 국민 앞에서, 언론 앞에서 공개적인 검증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인데, 예.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지도자다운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편파적이어서 나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본인 주장이시고요. 네. 청취자 의견 하나 들어온 거 여쭤보겠습니다. 6992님, 경기도민입니다. 선거가 네거티브로만 흐른 것 같아서 유권자로서 안타까운데요. 남경필 지사님의 대표적인 공약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거티브 아니고요. 예. 검증이고요. 예. 경기도 70만 개 일자리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70만 일자리 대표 공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원희룡 제주시사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 통해서 봤습니다. 예, 어떻게, 예.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어떻게 정치인의 숙명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게 다 이제 갈등을 양산하는 정치 때문인데요. 네. 이 갈등 일으키고, 욕설하고, 이런 일들, 그런 리더십을 앞으로는 추방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민들에게, 왜 남경필이 다시 경기도지사를 해야 되는지 포부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그래도 연정이라는 여야 협치를 통해서, 그동안 일자리 많이 만들고 이렇게 채무도 다 상환하는 성과를 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여야 협력하고 또 특히 문재인 정부하고 협력해서 일자리 연정, 경제 연정 한번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인터뷰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좀 안 맞아서요. 조만간 전해드린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리즈모님, 덕둥이 엄마, 마이클 나에게 많은 분들이 남경필 후보 화난 것 같다. 이 작가님이랑 싸우러 나왔냐?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아마 남경필 후보가 저와 이재명 후보 간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로 초반부터 그런 것 같은데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약속드리고 다음 이재명 시장이 나올 때도 당연히 공정하게 방송한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부 청래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월화수남 YTN 라디오 수요일의 남자. 비오는 수요일엔 청정 정청래를. 정청래입니다. 비오는 수요일은 빨간 장미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네. 청정구역 정청래. 그 평화철도 111 유세단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 유세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평화철도 111이에요? 한반도 평화 상징이 북미 수교, 평화협정 그리고 나서 대륙철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목포에서 출발한 기차가 서울 평양을 거쳐서 베이징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원래는 제가 은하철도 999 한번 얘기했었는데 평화철도로 저 몰래 정해졌더군요. 그 평화철도는 알겠는데 네. 숫자 1이 3개 나란히 온 거는 이건 1번.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네, 트리플 승리.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 총선에 덧컷 유세단 했잖아요. 네네. 네. 그것보다 평화철도가 낫나요? 아무래도 이제 2년 전 총선 때는 제가 컷오프 되고 나서 그런 의미를 살려서 더 컷 유세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 문재인 정부 성공, 그래서 대륙철도, 남북철도 연결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유세단을 맡았는데 저는 선거 때마다 어떻게 유세단 단장을 맡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전국으로 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 전국으로 도는 건 전 관심이 없고요. 네. 그러면은 청래당 코너는 어떻게 합니까? 이 코너는 하죠. 전국으로 도는데 할 수 있습니까? 지방에 있으면 못. 이 코너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서 하든가 불가피한 경우는 유세 현장에서 직접 생방송으로 전화로. 네. 재밌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날은 대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네. 우리가 청래당 진행하면서 연속 한 3주간 계속 이 남북 평화, 북미 평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희망찬 미래, 장밋빛 미래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고위급 회담이 북의 일방적 연기 통보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북한 외무성에서 센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북미 정상회담도 재검토하겠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계관 부상의 전문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북한이 화낼만 합니다. 평창올림픽 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사실상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북 압박과 제재, 미국의 투트랙이 변함이 없는 것은 맞는데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 김영철 등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재 대상 인물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하면서 그걸 풀어준 거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까지 숨가쁘게 4.27 판문점 선언까지 달려왔는데 스텔스 폭격기 F-22 이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투기입니다. 북한 영공을 가더라도 북한 레이더망을 뚫는데요. 그래서 식별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폭탄 싣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는 이런 좋은 마당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접할 수 있느냐 하는 강한 불만의 토로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고위급 회담을 연기함으로써 일종의 경고를 보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일반적인 한미 훈련을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한미 연합 훈련을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맥스 썬더 훈련 자체는 괜찮지만 여기에 스텔스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B-52 이게 이제
핵폭탄을 실은 전략 자산이죠. 전투기. 그것도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확약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글쎄요. 이거는 핑계인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매파들이 자꾸 주장하는 거. 네. 지금 주장하는 게 뭐 일각에서는 너무 심한 걸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 두 손 두 발 다 들으라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이쪽으로 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제 서로 삿바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예.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한 것이 이제 PVID, 영구적인 핵폐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북한의 핵과학자 200명 그리고 핵 기술자 2,000명의 머릿속에 암호를 지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도하다 이런 거였는데 다시 또 물러서서 폼페이오도 지금 이제 CVID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생화학무기라든가 대량 살상무기 이런 것까지 다 폐기하라.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북한에게 군대를 해산하라 하는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못하겠다. 이런 강력한 대응을 이제 오늘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가는데 결정적 걸림돌은 되지 않고 미국에서도 아마 이에 상응하는 좀 온건한 제스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판을 깨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네. 뭐 북미 양쪽 다 전략적으로 더 얻어내려고 협상당에서 하는 행위다. 뭐 이런 또.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협상 전략이고 사전에 기선 싸움, 기싸움 이런 걸로 하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과거에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번씩 협상을 깬 전략이 전적이 있기 때문에 걱정도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 기억하시죠? 예. 조광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얻기 어려운 것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게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재이루 정말 모처럼 찾아온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또 북도 미국도 같이 좀 서로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한쪽에서는 태영호 전 공사의 최근 발언, 인간 쓰레기 뭐 이런 것들, 북한 인간 쓰레기라는 단어 사용했죠. 그게 태공사를 지적한 게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전 공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직공했죠. 네. 쇼맨십이다. 그리고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는 태영호 공사가 그것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무쌍한 스피드하게 변화되는 요즘의 정세는 잘 읽지 못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남북 간 한 라인이 개통됐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하면 안 됩니까? 이럴 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 제가 좀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북한은 2002년도부터 계속 경제 개혁 조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 수단을 공장별로 단위별로 주고 또 인센티브도 또 도입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 경제로 개방 정책 제도적인 장치들은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보도도 나오고 그랬지만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베트남식 개혁 개방은 북한하고 베트남하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두 나라 다 미국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북한은 중국식 개방으로 갈 거 아니냐 했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 소, 중 이 강대국들과 지금까지 등거리 외교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의 생필품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70, 80%가 넘어요. 네. 여기에서 탈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공산당 체제고 그리고 경제는 자본주의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속도 조절도 하고 통제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의 국부라고 얘기되는 호치민과 북한의 국부라고 얘기되는 김일성 주석 간에 아주 우애가 돈독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해 봤을 때는 베트남식 개혁 개방으로 아직도 호치민이 숭상받고 국부로 칭송을 받는데 김일성 주석 본인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추앙받는 것이 계속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번 며칠 전인데 일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 북한 쪽에서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선 핵을 폐기하면 나중에 지원해 주겠다. 이거 못 믿겠으니까 핵을 폐기한다고 선언하면 중국에서 좀 투자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14일 날 북한의 투자사절단이 베이징에 갔어요. 이런 일련의 보도를 보면 중국 쪽에서도 경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빗대어서 말하면 중간 급유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할 때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네. 도와주겠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중간 급유 좀 해달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동시적 단계적인데 동시적이라는 것은 비핵화와 그리고 평화협정, 북미 수교 이런 것을 동시적으로 하자는 거고요. 그러나 이 펜으로 사인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행하는 것은 단계적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할 때 어쨌든 중국 시진핑 당신이 연대 보증을 좀 서주고 중간중간 우리에게 경제 지원을 좀 해달라. 예. 이런 건데 매우 합리적이고 영리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혹시 이번 북한과 미국이 삐그덕거리는 게 15일 날 미국이 ICBM 발사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설도 있던데. 어떤 ICBM이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을 노리고 한 건 아니냐. 그런데 미국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 꼭 북한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네. 또 미국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어느 사건과도 무관하다 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삐걱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거기다 갖다 붙이는 해석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평소에는 신경이 안 쓰이더라도 지금 시기에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F-22 스텔스 전폭기가 지금 한반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예.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뭐 이스라엘, 시리아 지금 뭐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거슬리는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김계관 부상의 담화문을 보면 리비아식에 대해서 아주 그냥 완벽하게 치를 떨면서 거부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이나 북한이나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뭐 6월 10일 날 있을 북미 정상회담은 별 이견 없이 일어날 것이다. 또 지금도 물밑에서 접촉이 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6월 12일 날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그런 합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싱가포르이 지리적으로 그게 상징성이 없잖아요. 역사성이라든가 상징성이 없는데 그렇다면 합의 내용에서 좀 센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수교,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정도로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싱가포르로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거는 실현되기 좀 어려운 변수다. 왜 그러냐면 시진핑이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지. 뭐 그리고 여러 차례 써먹고 싶어 하지. 예. 거기서 뭐 시진핑 주석이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띄워줄 그런 트럼프가? 그런 분은 아니죠. 예. 그런 분은 상당히 욕심쟁이죠. 근데 뭐 그 남북 미가 만나서 뭐 하자 아니야 남북 미 중에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게 전술을 잘 쓴 것 같은데요. 사실은 남북 미중이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에게 일정하게 레버리지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아베만 왕따되고 있죠 지금. 그렇네요. 네.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기자들도 일본 기자들만 못 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잘 결정했군요. 초청을 안 했다고 그래서 아베 패싱, 일본 패싱이 현실화되고 우리나라 언론인도 지금 초청을 받았죠. 네. 네. 미국, 뭐 영국 네. 받았는데 일본 기자들이 못 갔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고위급 회담이 일방적으로 연기가 됐다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모종의 움직임이 있겠죠 다시 하자고 하는.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이렇게 되면 사전에 좀 설명을 하든가 네. 아니면 미국 쪽에 지금은 좀 곤란하다. F-22 같은 경우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또 축소해서 한 거기 때문에 또 연기도 해주고 미국이 했었기 때문에 좀 설득을 미국을 좀 했으면 어떨까. 이 모든 것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기 때문에 협조해달라.
이렇게 뭐 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보도에는 그렇게 요청한 것은 없다라고 나오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 대목이. 아쉬운 점 말했으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한반도 문제지만 결국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북미 간의 일이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중재자밖에 못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거는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 한반도 이번 국제관계 속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 부서의 역할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무력을 갖고 있으니까 좀 원칙적으로 하자 뭐 이런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통일부나 외교부에 나서서 국방부를 좀 설득을 해서 국방부가 나서서 좀 미국에 또 연합사라든가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좀 이렇게 사전에 조율 작업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틈이 약간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북한 역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비준 동의를 지금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미중이든 이렇게 어느 정도 한 매듭을 지은 다음에 국회에도 비준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좀 지켜보죠. 미국 반응도 나왔는데 일단은 백악관에서 북미회담 준비는 계속하겠다. 네,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뭐 대책회의도 뭐 아침에 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자께서도 결혼을 앞두고 혼수하다 보면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혼 안 해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혼수를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 제품이 좋다. 나는 저 제품이 좋다. 하고 약간 그 정도의 실갱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내 매파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다 트럼프의 작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경질해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것 같냐면 평화적인 평화 무드라든가 대화 재개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의 공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틸러슨 장관 같은 경우 미리 한 자락씩 다 깔고 본인의 또 광을 냈거든요. 그래서 폼페이오나 존 볼턴이나 맵하고 네오콘이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을 잘 듣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차원에서 강경 발언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 올라오고 있는데요. 문자로는 정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하는 게 많이 오네요. 북한을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2278님은 그래도 좋은 말 주셨습니다. 이 작가님 처음 방송하실 때는 제가 비판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본인 칭찬하는 것만 뒤에 있겠어요? 나옵니다. 뒤에 네. 나옵니다. 역시 그렇습니까? 정 의원은 모든 것이 시원한 정치 팩트가 있고 애청자기에 쏙 아주 멋져요. 두 분 이 코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래 화이팅. 63세 할아버지가. 2278님 이분 저번에도 한번 주셨었는데 네. 그때도 정창래라고 쓰셨더라고요. 정창래라고 저희 육촌형이 있습니다. 저희 다 넷자 돌림이라서 해요. 청래, 동래, 박래, 공래 다 그 넷자 돌림입니다. 창래도 있고요. 철래도 있고. 네. 네. 그렇네요. 네. 저희 사촌, 저희 육촌형이 들었으면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네, 정창래. 네. 또 한 번 이름 언급해 줬네요. 네네. 문정인 특보가 트럼프 타워가 대동강에 들어서고 맥도날드가 평양 시내에 입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그때 몰타 회담에서 네. 소련 연방 해체 그리고 냉전 해체 대탕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러시아의 가장 상징적인 한 장면의 사진이 맥도날드 러시아의 맥도날드에 줄 서서 있는 러시아 시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맥도날드 먹으면서 회담도 하고 그리고 평양에도 맥도날드 상점이 들어서고 그리고 트럼프 타워 같은 게 생기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체제 안전 보장이죠. 저는 그래서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는 것 폼페이오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예. 어떤 것보다도 미국 자본과 미국 사람들, 미국 시민들이 평양에 가서 산다는 것은 전쟁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완벽한 체제 안전 보장은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10년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요. 평양에 우리
모 사장님이 예. 락원 닭고기집, 치킨집을 연 적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1000개 기업이 넘게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이외에 평양의 내륙 그리고 평양에 가서 사업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남북 교류 사업, 협력 사업을. 그래서 락원 닭고기집이라고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평양 시민들한테. 그 뭐 경업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 때문에 경업 얘기는 현실적으로 못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 풀리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다 풀리면은 이제 경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0개가 넘는 기업이 북한에 가서요. 모래 채취업도 하고요. 그리고 신사복 정장도 공장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신사복 정장도 만든 것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닭고기집도 열고 치킨집도 열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제 뭐 평양 맥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예. 맥주집도 냈고 치맥도 할 수 있고. 아니 그렇게 미국 자본이 들어가면은 또 인프라가 깔려야 될 텐데 그런 인프라는 우리 기술력이 또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 대기업들이요 자고로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어야 걸림돌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블루오션이 아니라 북루오션이다. 네, 그래서 북한이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토목건설 주식도 막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알겠습니다.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한철님께서 SF로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금산이고요. 정흥래라고 하시는데 압니까? 그러면 저 하동 정칠 겁니다. 네, 레자 돌림이고요. 고향도 똑같네요. 금산. 네, 그렇습니다. 금산파. 제가 정주영 회장이 우리 아저씨입니다. 하동정. 예, 오늘 의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조국 민정수석은 정권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반대파를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지어주는 게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편하다라면서 검찰과 청와대의 유착관계를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민정수석이 됐기 때문인지도 몰라도 지금의 민정과 청와대는 개별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외압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의 할 일은 명확합니다. 또 다른 정치권이나 경제 권력으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외압과 로비에서 평검사들이 원활히 수사를 할 수 있게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스스로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본인은 사실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수사검사들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평검사가 검찰 총수를 들이받은 초유의 사태 일각에서는 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어놓기도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문 총장이 과연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검찰총장이 영이 바라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상처 입은 리더십이 덧나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